Black box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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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네, 현재 시간 2025년 1월 18일 오후 12시 21분 지나고 있고요. 네, 큐레이븐 네 번째 에피소드 출발하겠습니다. 네, 큐레이븐 진행을 맡은 이분이고요. 네, 함께 해주시는 빌바오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로입니다. 예, 좀 피곤하기 때문에 억텐을 한번 네, 끌어 올려. 네, 오래 끌어올려도 이게 또 생각보다 오래된 유행어가 또 아, 됐어요. 그래도 끌어올려야지. 그래야지 네, 그래도 해야지. 피곤 듣는 사람 암만 힘들어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해야죠. 예. 저희가 이제 조금 그 이제 녹음을 진행하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예, 조금 이제 준비 기간이 길었던 관계로 조금 그 어떤 긴장감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 오프닝을 통해서 그 앞에 또 한번 또 부동산 토크가 재밌었죠? 예, 저희가 또 이런저런 뭐 저희가 돈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또 상상의 나래를 한번 이제 저희 맞아요. 빌바오님이 갖고 계신 어차피 녹음실 은행돈으로 중심으로 집 사는 거라서 돈이 그렇죠.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네. 또 빌바오님이 또 이 살고 계신 동네 이 근처에 대한 전망 네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빌바오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의 미래는 서부와 남부에 있다고 보는 편인데 주거는 서부, 경제는 남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남부면은 어디 쪽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뭐 평택, 안성 뭐 이쪽에 경기 남부에서 충청권 쪽 이제 화성부터 시작하는 어이 수원 용인은 이미 다 되어 있고 네. 그런 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화성 용인은 이미 개발이 돼 있고 이제 네. 일자리가 생길 때가 평택 그쵸. 그다음에 당진 뭐 이런 충남 북쪽 아. 까지 연결되는 어떤 그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고 당연히 택지도 그쪽이 좀 따라오겠죠. 근데 서울과의 인접성을 생각할 때 또 이 서부 경기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어서 뭐 그렇죠. 김포 고양 네. 뭐 이쪽에 교통이 잘 네. 되어 있고. 그래서 좀 약간 이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서부로 갈 것이냐 남부로 갈 것이냐 좀 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동부는 뭐 가망 없나요? 동부는 이제 워낙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을 하다 보면 좀 억지로 개발을 좀 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개발해도 필지가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러니까 대규모 좀 개발을 좀 해야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이 생기는데 아마 동부권 같은 경우는 산이 있고 강도 있고 뭐 수도권 상수도 보호구 뭐 이런 게 예, 있어서 그렇죠. 개발을 하긴 좀 어렵고 단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정도의 그 크기를 키울 만한 땅을 찾기가 어렵다. 땅을 만들기가 어렵죠. 산을 어떻게 할 그렇죠.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삶을 현생을 또 살아야 되다 보니 영화가 지금 사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기일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좀 눈에 안 들어오는 시기이긴 하죠. 그렇긴 합니다. 여러 정황상.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할 건 해야 돼요. 예, 영화 방송이니까 또 저의 어떤 그 부족한 기획 능력을 핑계로 또 이번 네 번째 에피소드는 결산 에피소드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해나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유달리 그 지난해 말에 이제 웹 예능이나 뭐 어떤 팟캐스트가 결산 컨텐츠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원래 매년 많이 하죠. 네. 그 핑계고 시상식의 영향인지 몰라도 다른 어떤 연예인분들이 하신 유튜브도 본인들의 유튜브에 자주 출연했던 분들과 약간 송년회 개념의 그런 영상을 많이 해서 결산 아이템 자체도 너무 많이 다뤄진 유달리 지난 해가. 근데 뭐 그러니까 매해 결산하고 새해 전망하고 이런 거는 식상하다 안 식상하다의 기준에 놓기가 그냥 애매한 그냥 루틴인 거죠. 네. 연례 행사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듯이 자기 전에 뭐 그런 거 하듯이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식상함과 안 식상함의 기준으로 좀 네. 놓기에는 그러니까 종무식 시무식 식상하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야 사람이 어떻게 식상하게 매일매일 잠을 자냐? 아, 이런 질문 할 그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질문조차 그쵸, 성립이 안 되는 네, 그냥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이다. 네, 맞습니다. 네, 사람이 또 뒤를 돌아봐야 또 앞을 또 나갈 수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라서 너무 부담을 안 가졌어요. 예, 예. 아, 그래도 저희가 또 결산 에피소드를 저랑 또 빌바오님이 또 많이 녹음을 했죠. 거의 매년 한 것 같아요. 어디영정 결산을 시작을 안한 지 하고. 좀 됐어요, 근데. 예, 그렇죠. 결산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많이 상반기 결산을 해서 한번 또 이렇게 뭔가 모멘텀을 한번 했는데 맞아. 지난해에는 상반기 결산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맞아요. 좀 더 결산을 오랜만에 한 느낌도 있고 음. 그래서 결산 컨텐츠로 큐레이븐을 꾸며볼 건데 조금 거기다가 좀 시즈닝을 조금 쳐서 이제 3, 4만 결산이라고 제가 그 이브님의 네이밍을 여러 번 쭉 보고 있는데 네. 저랑 결이 맞지 않아요. 뭔가 뭐랄까 그렇죠. 약간 그 단어 선택을 삼삼하다 이런 거 네. 삼삼하다는 표현을 저희 세대가 쓰진 잘 않거든요. 그래요? 저희 세대 오히려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런가요? 삼삼하다 예. 뜻이 오히려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좀 밍숭맹숭하고 그 뭔가 뜻이잖아요. 밋밋하다. 근데 네. 이제 저희 세대 많이 쓰고 오히려 저희 뒷세대는 조금 덜 쓰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약간 삼삼하다도 저희 삼촌 이빨이 좀 더 위로 가야 되나요? 오늘 기분이 삼삼하니까 뭐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 이런 용례로 많이 쓰이는데 차라리 꿀꿀하다 이런 걸 좀 많이 하지 삼삼하다는 좀 꿀꿀하다도 요새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뭔가 좀 그냥 더 이렇게 센 어떤 접두사를 써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개 삼하다. 그렇죠. 그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그 개라는 그 접두사 때문에 네. 어떤 단어의 숫자가 좀 줄고 있는 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표현하는 수위의 역치가 좀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뭐 이것도 새끼리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3, 4만 결산을 준비를 했고요. 너무 또 결산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장하면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이제 세 가지 종목에서 세 가지 요소를 꼽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3 곱하기 3 그래서 3, 4만 결산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3 곱하기 3 또 3대3 농구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예. 뭐 행렬도 있고. 행렬도 있고 구구단 뭐 이런.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산뜻하게 또 너무 이렇게 길게 하기보다는 좀 깔끔하게 저희만의 담백한 결산으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길게 하면은 네네. 약간 공동수상 남발하는 연예대상도 그쵸.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못 받으면 못 받은 거지 뭐. 그렇죠. 뭐 상 받으려고 일했나? 그것도 예. 아닌데. 그리고 저희가 언급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사실. 그렇죠. 예, 저희는 이 작품이나 여기 계신 뭐 인물들 뭐 이런 분들 다 장면들 다 소중하지만 맞아요. 뭐 어떤 대외적인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음식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워낙 많이 또 이제 2024년을 돌아보셨을 거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내 2024년에 뭐 봤더라 하면서 또 새해 어떤 새로운 문화생활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에 제가 컨텐츠 관람 생활을 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예. 그 저라는 사람 자체가 네. 20대 한 중반 후반까지 스포츠를 주로 많이 하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여가 생활에 그렇게 막 생각보다 그렇게 뭐 많이 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뭐 준비하는 것 때문에 뭘 보고 이러면서 슬슬 뭔가를 관람하는 것에 대해서 젖어들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꽤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신선한 게 없어.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또. 컨텐츠가 주는 자극이라는 것들이 뭔가 예상이 좀 돼요. 요런 거는 요런 자극을 주기 위해서 나온 컨텐츠구나. 요런 또 흐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진짜 그 컨텐츠가 나왔을 때 설렌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번 주 녹음 뭐 같지? 그런 걸로 보게 되고 일적으로 보게 되시는 녹음 관련한 있군요. 것만 영화 보게 되고 아니면 녹음 관련해서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본다거나 그렇죠. 그 이외로 나가서 영화를 본 게 있었나? 뭐 있긴 있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고 그런 것 같아서 저 일단은 돌아봤을 때 좀 권태기다. 올 작년 한 해는 뭘 본 게 없다. 인상 깊게 본 게 별로 없다. 이거는 뭐 작년에 나온 작품들이 뭐나 뭐 창고 영화도 있고 뭐 이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미 이제 뭔가를 관람하는 것 자체를 약간 10년 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 했다 보니까
그 좀 젖어든 게 있는 것 같아 타성이. 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거죠. 또 연말을 강타한 아, 정치 이슈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컨텐츠가 무슨 아, 뭔 소용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뭔가 작년에 뭔가 인상적인 게 많이 없었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빌바오님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왜냐하면은 컨텐츠가 이제는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것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뭐 맞습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의 범위가 확장되다 보니까 어. 늘 컨텐츠에 노출이 되어 있는 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주는 인상이나 자극이 예전만 못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또 저의 시간은 저 한정돼 있잖아요. 모든 네네. 시간 한정돼 있는데 작년에 워낙 뉴스를 집중해야 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계엄 이전이라도 예, 정치가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정치가 뉴스가 주는 많이 또 도파민도 세서 그렇죠. 예, 정치 이슈가 주는 도파민이 세고 그러니까 열을 내든 뭔가 시원하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역대급 주는 아닙니까? 자극이- 지금 정치 이슈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 아 맞습니다. 워낙 빌런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고 수준도 워낙 처참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영화나 뉴스라고? 드라마에서 이렇게 캐릭터가 투입이 되면 욕을 먹죠 보통. 그쪽 그 현상을 뛰어넘고 있잖아요. 네네. 아득히 뛰어넘어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장외 홈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거의. 주술 예를 들어서 주술을 설명을 예를 들어보자면 주술은 이제 파묘 같은 어떤 오컬트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아, 주술이 그 정치 이슈로 들어와 있어. 그렇죠. 이게 말이 돼? 아, 주술은 그냥 약간 그 곁다리로 예, 그냥 뭐 새 뭐 기륭 화복을 뭐 추측해 보는 네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즐길 거리 하나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메인 이슈로 들어오거나 네. 이런 게 너무 많고 이게 어떤 뭔가 사회의 주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깊숙이 들어와 버린 그렇죠. 그런 웃긴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컨텐츠에 집중하기에는 여러 가지 바깥적인 상황들이 네네. 그리고 워낙 경기도 어려웠어서 뭔가 어. 컨텐츠에 좀 집중해서 즐길 수 있는 뭐 여건도 그런 조금 것들이 부족했을 거고 있었던 것 같아.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 영화라든지 어떤 신작이 이제 영화 쪽에서는 특히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작년에도 뭐 재개봉작이 지난해보다 더 대여도 많긴 했어요. 네, 지지난해보다 2023년보다 더 많이 맞아. 늘어났고 아마 올해도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음. 같아서 네. 조금 이제 결산이 딱 그 해에 나온 새로운 컨텐츠를 좀 신선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만들어지기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해보게 제 얘기를 되네요. 왜 길게 했냐면 결산하는 거 되게 좋은데 네, 결산할 거리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런 작년에 인상적이었던 게 뭘까를 생각했는데 네, 그렇죠. 현실이 컨텐츠보다 더 자극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죠, 약간 그렇죠. 디가우징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저는 아예 범위를 더 넓혀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냥 영화나 컨텐츠가 아니어도 인상 깊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은 어떨까? 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컨텐츠 뭐 예를 범위 들어서 그런 안에서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작품, 인물, 장면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볼 텐데 예. 올해 작품이면은 이제 윤석열의 친이 쿠데타가 작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대실패극으로 그렇죠. 올해 인물하면은 뭐 우리 영부인을 얘기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국회의장님을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고. 사실상 이게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스토리만 보면 상당히 훌륭한 현장물이거든요. 그렇죠.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볼 때 이 스토리 예. 라인만 볼 때 상당히 기가 그러니까 막힌 그 연출 자체가 예. 야 이걸 이걸- 연출을 했다면 진짜 기가 막히다 싶을 그렇습니다. 정도의 장면들이 연이어서 현실에 저희가 마주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댓글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댓글 부대에 나오는 현실보다 더 뛰어넘는 현실이 지금 존재하고 그렇죠. 있는 이런 예. 상황이. 그러니까 댓글 부대는 우스꽝스러울 정도의 부정선거론자들이 막 이제 출몰을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댓글 조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계관을 조작해 버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니버스를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콘텐츠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현상이 참
이 결산을 하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아. 그렇지만 또 그 장벽을 넘어서 저희가 또 이야기를 그렇죠. 해봐야 하지 손에 않겠나. 손잡고 벽을 넘어서 예. 우리 사는 세상 살기 좋도록. 살기 좋죠. 예. 네, 그렇게 해야겠죠. 일단은 이제 저희 우리 이분님께서 네. 어디 영점을 한번 결산해 보자. 네, 결산 전에 결산 코너로 해주셨는데 한번 작년 방송을 어떠셨는지 전체적으로 총평을 그러니까 해보시자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2년이나 23년에 비해서 열정이 많이 떨어졌다. 아, 그건 그러니까 저는 인정하는- 전반적인 권태기나 어떤 뭐라 그럴까 좀 숨고르기 시간이 느껴졌어요. 그게 예. 1년씩이나 한다고요. 아, 많이 숨이 이제 네. 가쁘니까. 그 2022년이나 23년에 쏟아냈던 어떤 예, 열정에 비해서는 네네. 편수도 많이 줄고 예.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산소가 부족해서 조금 네, 이제 또 그걸 뭐, 다시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혼자 하는 에피소드를 좀 늘었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럿이서 하는 컨텐츠는 사실 시간 조율하고 시간 맞추고 아, 뭐 그렇죠. 하다 보면 폼을 더 팔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덜하고 왜냐면 그게 너무 에너지가 좀 붙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혼자 하는 방송을 좀 많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또 성장하는 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1시간 가량을 그래도 혼자 하더라도 한 50분, 40분, 50분은 채워보자라는 예, 예. 생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분석도 많이 하고 비교할 것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남들이 못하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계속 그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한 편을 가지고 뭐 일주일 내내는 좀 오바라고 하더라도 2, 3일 정도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야 조금씩 이제 생각이 제가 뇌가 다른 생각을 하는 시간에도 이게 뭔가 갑자기 또 한 오늘 저녁 10시에 했다가 다음날 10시 되면 생각이 또 뭔가 갑자기 탁 떠오르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한 3일, 4일 정도를 어떤 얘기를 할까를 어떤 얘기 할까에 대한 생각이 일상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좀 머물러 있는데 그걸 한 3일 정도 해야 돼. 혼자 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혼자 했던 것 중에는 듄 2가 반응도 좋았고 저 혼자 스스로도 이거는 되게 남들이 잘 못하는 해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만족을 했던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이제 제가 뭐 게스트 불러서 호흡 맞추고 약간 농담 따먹기 하는 식의 방송도 좋아하는데 그거 면에서는 완성도가 높았던 거는 뭐 여러 면이 있겠지만 레베카 편이 그랬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잡소리로 가득 찬 아,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잡소리를 좋아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는 그런 분들과 함께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서울의 봄하고 1987은 서울의 봄을 올해 초에 다룰 때만 해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그렇죠. 다시 서울의 봄 같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녹음을 했는데 롱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한국 네.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약간 다시 이런 걸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올해 초에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런 일이 터졌어. 근데 또 그거를 해서 급히 편성을 바꿔서 1987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어떤 이 두 개의 영화가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역사적 의미로도 두 영화가 연결이 되지만 올해 처음과 마지막을 예. 서울의 봄과 1987을 했다는 것도 뭐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이분님과 같이 얘기했고 그쵸. 세상에 대한 얘기 많이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서울의 봄하고 1987은 같이 했으니까 저도 그냥 이제 확실히 그게 내가 역사라고만 느꼈고 앞으로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았던 일이 다시 눈앞에 현실화가 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막연히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개엄 당일에 그걸 느꼈고요. 그렇게 해서 1987을 보게 됐을 때 정말 그 한 사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 한 명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나. 그러니까 계엄 당일에도 영등포 또는 여의도로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의지가 또 그 어떤 계엄 해제에 반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한 거라고 봐야죠. 네네. 네. 그리고 어떤 군인들의 소극적 저항도 있었고. 경찰과 군인들을 굼뜨게 만든 건 네네. 시민들이었죠. 예. 그래서 해제 결의를 할 수 있었고. 그 어떤 서울의 봄과 1987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생각보다 대단할지도 이런 걸 다시 한번 새겨 본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예. 우리 큐레이븐 진행자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예. 이렇게 뭐 영양가도 없는 코너를 계속 진행하는 것도 대단한 건가요? 스스로 그렇게 아. 또 얘기하지 마시고. 자학하지 말 거예요. 새해니까. 예. 제가 영양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영양사 그럼 역할을 해서 한번 또 그것도 알차게 영양사 또 이런 드리블 탄단지 좀- 밸런스를 갖춰가지고 예. 알차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좋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디용좀 결산은 이제 그 정도 아니면 또 그 더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말씀이시신지. 싶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민 한 사람이 현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영화가 현실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어. 게 이 서울의 봄과 1987. 맞습니다. 예. 서울의 봄과 1987을 보면서 이 시민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또 비극적인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모두가 영화를 통해서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의 봄이 마침 또 올 작년 그러니까 2023년 말에 개봉해서 24년 초를 강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계엄 교육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만을 네, 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보면서 계엄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도 계엄을 맛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열심히 국회를 뛰어가신 분도 생기고 또 서울의 봄에서 느낀 어떤 그 분노 때문에 또 막 여의도로 나오시고 예. 안국역으로 나오시고 그렇죠. 남태역으로 나오시고 이런 어떤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동. 그 소프트 파워가 우리의 어떤 삶과 사상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정말 생각보다 크구나. 서울의 봄이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다. 이 계엄 시국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춰서. 네. 그리고 그 있었다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이 평소에 살 땐 잘 못 느끼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학 작품, 뭐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뭐 영화 쪽에서는 지난해 말에 서울의 봄이 있었고 또 올해 영화는 아니지만 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지난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어떤 민주화나 어떤 우리 그 시민들의 어떤 숭고함을 다시 한번 그렇죠. 느껴볼 수 있는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참 의도하지 않게 마련이 된 거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게 전혀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네네. 적어도 저희 세대한테는 깨우쳐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네. 수 있었죠. 그래서 참 영화나 어떤 이런 컨텐츠들이 주는 파워도 대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 누군가는 국군이 다 했다라는 얘기를 쉽게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이 그래도 다 한 건 아니구나.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해일조선이니 약간 비관적인 게 좀 많았잖아요. 저희 20대 때는 뭔가 뭐 M4 세대, 뭐 예. 해일조선 이런 예. 게 많았던 20대를 살았던 저희인데 아니다. 우리 사회 네. 건강하다. 오히려 저희보다 한 10살에서 17살 더 어린 후배들한테 배우는 그렇죠. 그런 거 반성을 좀 새로운 하고. 시위 문화를 만들어내고 네. 또 어떤 평화에 대한 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이 또 그 세대에 맞게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문법이 또 재정립이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시국 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예. 뭐 그러니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바운스백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한데 이건 빼놓을 수가 예.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뉴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예. 그러니까 관심만 많았던 거지 내가 뭘 참여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서 이건 좀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관심만 갖고 내가 뉴스는 많이 보면은 나는 뭐 많이 아는 거지만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그렇죠. 바뀐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뭐 뉴스를 챙겨본다 정도에서 나는 그래도 뭐 세상에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좀 부끄러운 말인 것 같고 뭐라도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올해부터는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이제 지난해 말에 계엄과 그 이후에 어떤
그 탄핵 찬성 시위들이 그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클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기 우리 86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의 20대가 이제 최루탄과 맞서 싸우는 어떤 격렬한 20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정치적인 세계관을 만드는 거고 마찬가지로 더 윗세대들도 젊은 세대 젊은 시절 겪었던 어떤 그런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그 만족감이 아직도 그분들의 현실의 정치를 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마 이번 사건도 아마 저희 세대 2030 네. 이게 아마 평생 가는 인상적인 그렇죠. 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영화가 너무 시시하다 이 말이야. 아. 결과적으로 이게 영화가 현실을 따라가지 이게 못하는 상황이 예. 그렇죠. 이 정도는 상상력 웹툰 정도도 잘 따라가기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웹툰이 좀 더 상상력이 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웹툰한테 무슨 뭐 웹툰 쪽에 아니 뭐 웹툰이 너무 그래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웹툰한테는. 예. 그죠. 근데 그 그 이 세계 세계관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웹툰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세계가 맞아요. 예. 현실로 드러나고 있죠. 네. 이 세계. 그래서 아무튼 이 컨텐츠의 파워가 떨어질 수 있어도 그 네. 중요성 자체가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네. 이거를 한번 이 시국을 통해서 또 느낄 수 그렇습니다. 있었지 지금 않았나 싶고요. 결산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이제 25분이 본격적으로 지나가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놀랍게도. 예. 본- 저희 방송의 특징이죠. 이거 항상 큐레이븐이 서설이 되어서도 중요합니다. 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론은 항상 두 최소 발씩. 20분 쿼터를 채우고 시작한다. 그렇죠. 이게 나도 모르게 몸에 새겨져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본론 들어가도 돼? 너무 빠른데? 들어가도 돼? 예. 항상 예. 이게 중요한. 이제 깜빡이 켜고 진입합니다. 예. 이제 그쵸, 언제 그쵸. 들어갈까 지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네, 이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진입할 때 무조건 깜빡이 네네.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생각보다 깜빡이 안 켜는 사람 너무 많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냥 깜빡이 켠다. 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예, 저희의 결산은 3사만 결산이라는 제목에 맞춰서 작품, 인물, 그리고 장면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이 작품, 인물, 장면 어떤 게 인상적이었는지 세 가지를 꼽아보는 네.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화를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요? 네, 이분이. 저는 뽑아 많이 본 건 리스트를- 아닌데. 제 예상보다 많이 보는구나 이 친구가. 제가 좀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거기 써놓은 작품이 제가 다 거의- 봐서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래? 안 본 걸 또 써놨어. 안 본 것도 써놨어요. 캐릭터를 또 유지하네요. 예. 네. 역시 중요하죠. 전문가답다. 근데 거의 대부분 보긴 봤는데 저도 많이 안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거 많이 더안 몰랐어요. 올해는 예. 고백합니다. 에피소드 준비한 거 말고는 어, 바깥을 거의 안 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봐서 뭐 결산 내가 말할 게 있을까 했는데 많이 봤다고 해주시길래 그런가 했는데 근데 저부터 뭐 얘기를 영화 해보자면 매니아야. 아, 영화 그쵸. 많이 봐.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 그동안 영화 뭐 안 본다라고 뭐 약간 축구 경기 안 보고 기사로 축구 이해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딸깍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이버 스포츠 댓글란이 사라졌을 때 가장 슬퍼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네이버 영화 페이지로 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렇죠. 영화 뭐하러 보냐 시네21 보면 다 나오는데 그쵸.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그래도 아니었고요. 보긴 하는구나. 네, 그래 맞습니다. 은근히 봅니다. 그래도 유명한 영화를 안 볼 뿐이지. 네, 그렇죠. 약간 그 회색지대 예. 밀정 같은 거죠. 그렇죠. 많이 보는 편, 많이 안 보는 편, 그 사이 예. 왔다 갔다. 거기서 뭐냐 그러면 중립국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이 안 보는 사람이 물어볼 때, 그래도 나 많이 보지. 얘기하고. 그렇죠. 많이 보는 사람이 물어보면, 그럼 나는 안 많이 봤어. 안 보지. 예. 그러니까 광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의 위치로 가는 이제 거죠. 사실상 체인윤이다. 네. 인도로 가야 되는 건가 네, 싶은데 사실상 아무튼 그 황옥이다. 뭐. 맞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2024년에 나온 신작은 아니지만 제 비포 시리즈 3부작을 이제 봤군요. 첫 관람을 했습니다. 짜릿했겠는데. 그 선라이즈, 선셋, 미드나잇 세 편이 재개봉을 해서 극장에서 다 봤는데 몰아서 봤어요? 몰아서 보진 않고 이제 개봉할 때 이제 극장 가서 봤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시차 없이 개봉을 했기 때문에 거의 3주에 한 편씩 본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3, 4주에 한 편씩 본 건데 보면서 느끼는 게 왜 뭐 비포 미드나잇, 비포 선셋 뭐 이걸 맨날 왜 얘기하나 뭐 뻔한 얘기인데
이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 뭐 설레임, 미련, 뭐 권태로움 이런 것들이 어떤 미묘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작품이 있을까? 그녀에게 음성 편지 한번 할까요? 지금은 볼 수 없는 그녀에게. 저는 만나러 가겠습니다. 영상 편지로 안 하고. 예, 표현을 그분한테 해야지. 여기서 해봤자. 생각보다 예. 또 도전적인데. 예, 그 에다노크가 물론 뭐 작가로서 간 거긴 하지만 네. 그 줄리 델피를 만나러 파리로 간 것처럼 예, 저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걸 볼 때 생각나는 그녀가 있었는데 이미 결혼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없게 그 됐어요. 해운대에서 극장 같이 가셨던 그분인가요? 그 누구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도 했나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군요. 예. 해운대에서 영화 본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네. 10대 시절을 물어본 건지 20대를 물어본 건지 20대도 해운대에서 영화를 본 적 보셨습니까? 있죠? 네, 본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비포가 다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이야기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뭐 어땠나요? 다 보고 나니까. 진짜 미쳤다 그냥. 그러니까 거의 대서사시다 이거. 그렇죠. 예. 뭐 크게 스케일이 특별히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엄청난 대작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캐릭터 연기 마지막 대사 편은 다. 사실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면 그 나이대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년의 사랑인 건데. 그래도 어쨌든 오래 만난 사람들의 어떤 권태로움 자체는 또 유효하니까 세대를 어떻게 보면 불문하고. 사는 게 다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 네. 피포 선라이즈의 그 뜨거움, 예. 차갑게 식어 있는 그 느낌을 볼 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미드나잇에서 그 그리스로 간 두 사람이 오랜만에 한번 그 무흐한 분위기를 내보려다가 다시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게 그 장면이 저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촬영을 한 것 같은데 그 감정선을 그 두 배우가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하면서 아마 2편 3편은 배우분들이 또 각본을 직접 같이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10년 정도 단위로 네네. 네. 그만큼 그 배우들도 인생이 늘어난 거니까. 네. 그 농익어가는 그 본인의 그쵸. 인생을 이제 영화에 담아낸 메타 영화죠 이거. 예, 맞습니다. 네. 그 느낌이 와 이거는 어떤 이게 모던 클래식이구나. 네. 이거는 약간 뭐 그 두고두고 보이후즈 사람들이 같은 예. 느낌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감독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리처드 링클레이터. 예. 네. 이런 거 하나씩 봐가지고. 그쵸. 네, 제가 또 빌바오님이 해주시길 바랬어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네네. 저한테 떡밥을 주셔서. 네,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뭔가 사골이 될 것 같아. 두고두고 볼 만한 작품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그런 느낌이 한 들었습니다. 40이 넘었을 때 그 한 번 더 보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약간 그런 거죠. 예. 그 호빵이 뜨거워도 호빵이지만 식어도 호빵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다 호빵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듯이 그렇죠. 사랑이 무조건 뜨거워야 된다. 좀 식어도 괜찮다. 네. 그것 역시도 사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제 보신 분들도 뭐 각자의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영화가 만들어져서 호빵 중에 뭐 좋아하나요? 저는 그냥 일반 호빵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야채는 인정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건 야채는 아닌데. 사실상 완두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도 사실 그럽니다. 야채 호빵은 사실 만두다. 네. 생각. 그러니까 호빵은 저는 뭐 여담이지만 자꾸 본인의 포지션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호빵은 빵이 아닌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단팥이 아니면은 성립이 안 되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양념치킨 사실상 탕후루의 일종으로 넣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그런 편입니다. 양념치킨 사실상 탕후루 쪽에 분류가 들어가는 게 차라리 오히려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접근법인데요. 프라이드 강경파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장소는 어땠나요? 예, 다음 작품은 장손이고요. 지난해 9월에 개봉을 한 작품인데, 정말 놀라운 작품이다. 그러니까 가부장제를 다룬 한국 영화 중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세대를 관통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보통 가부장제를 다루게 되면 책임 소재를 묻기 마련인데 세대 갈등.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일이 된 건가를 추적하기 마련인데 대부분 가부장들이 욕을 먹고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유교적인 개념의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다 피해자였다. 그렇죠.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가부장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수많은 책임과 중압감을 버티야 되는 의무가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지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사실 좀 변명거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좀 안 들어주죠. 그렇죠. 그랬죠. 근데 장소는 들어주는 영화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보게 되면 다 조금씩 뭔가 뒤틀려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이 제도가 사람을 뒤틀리게 만드는구나. 만들었구나. 모두가 제도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소행성이 떨어지게 되면 다 폭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집안이 약한 구조였구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삶을 조금 말살시키는 느낌이 세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짚어주고 있고 기성세대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럼요. 뭐 젊은 세대라고 해서 이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이야기하는 또 작품이어서 이게 역사적인 원한을 또 쫓아가는 영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통찰도 있다. 역사적인 통찰도 예,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기 얘기가 그 3대가 다 어떤 그 역사로부터 본인이 받고 있는 나름의 뭔가가 있어요.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가족 문화를 만들었구나.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야기가 집중된 진지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좀 인물의 밀도도 좀 높고 재미있는 편이고 촬영도 굉장히 좀 무조건 잘 꼭 돼서 봐야겠네요. 네. 예, 독립 영화 치고는 정말 수작이다. 수작이다. 그러니까 회심의 독립영화 데뷔작이다. 카테고리에 묶을 수 없는 수작이다 이런 예, 얘기를 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추석 연휴에 개봉을 했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네. 또 이 장손이 오정민 감독이신데 이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기대가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대여로 올라와 있네요. 쿠팡 플레이나 예, 플러스에 VOD는 올라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네, 한번 그러면 이브님 5,000원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핸섬 가이즈를 뽑았네요. 예, 핸섬 가이즈고요. 일단 일단 좀 짧게 해주세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 저는 저희 같이 다뤘지만 뭐. 네, 저는 보면서 그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분석을 떠나서 네. 그냥 참 볼 때 좋은- 볼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예. 그냥 볼 때 너무 재밌었고 재밌었구나. 그 피가 우리나라에서 튀어야 좀 재밌죠? 좀 우리나라에서 코미디로 풀어내기 어려운 장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네네. 산뜻하게 풀어냈다는 점이 지금 시간이 인상적이었고 많이 없거든요. 네, 핸섬 가이즈 얘기를 굳이 오래 듣고 싶지 그래서 않아요. 저는. 리메이크가 창조적인 개구시를 재해석이 될 수 해버리네. 있다. 네. 뭐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새롭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또 방향성을 하나 제시해준 작품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편을 꼽아봤고요. 짧게 해서 고맙습니다. 네. 빌바오님 네. 세 편 어떠셨는지. 청설 이런 얘기 안 하나요? 그거는 하시고 제가 그냥 아. 마지막으로 하려고 스페셜 멘션이요. 아, 스페셜 예. 멘션으로 세 편을 또 제가 꼽아봤는데 네. 약식으로 네, 좀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파묘를 뽑았는데 예. 그 파묘 되게 신선했어요. 그 뭔가 이거 오컬트네. 야, 이거 역시 이 아저씨가 재밌어. 이 감독 아저씨 이름 성함이 뭐였죠? 이거. 장재영 감독. 네, 장재영 감독. 이거 재밌어. 저는 그냥 이거를 사실 그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나 사실 그냥 오컬트 장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장르 잘 만든 아저씨구나. 근데 이걸 여기서 역사를 꼽아버리네. 야, 이게 화려한 드리프트가 좋았고 어색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로서의 재미도 잡으면서 이게 또 역사 의식과 연결이 되면서 야, 이 짜릿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프트가 좀 어색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신선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재영 감독이 지난 두 편을 통해서 이제 팬층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내주길 기대하는 감독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거죠. 네. 약간 그 타자로 치면은 약간 그 똑딱이 타자 같은 요런. 네네. 출루는 무조건 해줄 수 잘한다 있는. 요런 예. 느낌이었는데 뭐야? 갑자기 홈런을 때려버리네. 네, 그런 느낌이죠. 제대로 홈런을 때렸죠. 아. 그러니까 그 장르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딱딱하고 그냥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소재를 굉장히 어렵지 않게 풀어냈고 그걸 또 그 기존에 우리가 좀 이미지가 확고했던 배우들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표현을 해줘서 그렇죠. 그 점도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또 되게 전략적으로 영리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이제 주술을 이제 뭐 기독교 다뤘고 불교 쪽 다뤘으니까 이제 토속 신앙으로 간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냥 이제 로케이션을 다르게 했구나 몸쪽 하나 바깥쪽 하나 그다음에 유인구 하나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술 쪽으로 토속 신앙 쪽으로 간 게 오히려 꽉 찬 가운데 직구였다. 그렇죠. 모든 타자들이 다 치고 싶어하는 모든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관심 있어하는 그 세계로 집어넣었고 그게 알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세대가 다 관심 있어하는 역사 얘기로 가기 위한 빌드업이었다. 수단으로 우리가 무당을 선택했다는. 그렇죠. 그 파묘라는 묘자리를 선택했다는 게 대단한 빌드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 영화 중에서 이렇게 땅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나? 땅에 관련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미묘한 생각. 네. 예. 그 얘기를 제가 또 방송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땅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요즘 너무 다 도시화 되어 있고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이제 절반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땅 전체에 대한 어떤 기운이나 흐름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유리되어 가고 있죠. 유리된다 이 표현 오랜만이죠. 네, 교과서적인 단어 표현이죠. 격조 있는 표현. 현실에선 잘 쓰지 않고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그렇게 표현인데 하여튼 그런 느낌도 네. 좋았습니다. 인상적인 작품이었고 또 한국 영화를 이렇게 조금 살려준 작품이었죠. 그 진짜 소재와 메시지가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파묘 최고였습니다. 네. 다음 연기 작품 말할 것도 없고. 네. 다음 작품. 네, 다음 챌린저스. 네, 제가 또 스포츠물을 웬만하면 나오면 보는 편인데 챌린저스는 이 테니스라는 가지고 있는 어떤 섹슈얼한 텐션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테니스 중계를 보면은 뭔가 진짜 그 섹스의 무언가와 닮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박자감이 있고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박자감이 있고 섹스에도 사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거기서 또 이제 터지는 어떤 그런 교성 그러니까 교성과 그 어떤 그 기압 사실 되게 통하는 바가 있죠.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적극적 플레이를 받아내는 느낌. 받아내고 쳐낼 때 그때 그 어떤 템포.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쉬었다가 힘줬다가 힘줬다가 항상 그 임팩트 순간이 사실 중요한 건데 그런 면에서 뭐 섹스와 테니스는 상당히 닮아 있는 스포츠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영화로 표현이 됐어. 그걸 짜릿하죠. 해내네. 짜릿합니다. 예. 그게 뭔가 이게 스포츠와 어떤 섹슈얼한 텐션을 또 연결시키는 거는 또 생각 자체로 뭔가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건 테니스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섹스구나. 그렇죠. 라고 느꼈을 때 이 짜릿함과 이 짜릿함이 뭔가 그 스포츠를 볼 때 그 짜릿한 느낌이 아니라 그쪽 짜릿함 어느 순간 그 가운데 있더라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짜릿함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챌린저스의 감독님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또 섹슈얼한 어떤 연출을 잘하시기로 유명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매니아가 있어 왔는데 이거를 스포츠물에 이제 대입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 감독님 영화치고는 일반 관객들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물에서 느끼는 짜릿함은 국가대표나 뭐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런 식의 어떤 그 짜릿함, 어떤 국가적인 승부욕이라든지 개인의 약자가 성취, 강자를 뒤지는 어떤 뭐 골리앗 서사 뭐 이런 다이카 골리앗 서사가 주는 그런 짜릿함인데 이런 게 또 있네. 근데 이게 테니스여서 가능했다. 테니스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니스는 1대1이거든. 그렇죠. 테니스는 2대1이 안 됩니다. 2대2는 되지 않나요? 2대2는 되죠. 짝은 맞추자.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테니스 2대1이 안 된다. 이게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네요. 근데 이게 영화를 또 관통하는 메시지인가요? 2대1이 안 됩니다. 테니스는. 그러나 2대1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테니스는 2대1이 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약간 그쵸, 있나요? 우리의 또 애정은 2대1이 또 되긴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또 더 얘기하자면 우리 젠다이아 선생님의 매력이 제대로 나왔다. 그렇죠. 좀 이따 인물 얘기 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죠. 야, 거기서 고맙습니다. 또 찬사를 보는데. 네네. 다음 작품 마지막 그다음에 작품. 이제 이거는 일부러 우리 저기 이분 선생님이 꼭 예. 개봉한 연도로 안 했으면 좋겠다. 상당히 주관적으로 내가 본 횟수를 기준으로 해보자라는. 그렇죠. 예. 이거 상당히 신선한 제안이었거든요. 예. 아까 왜냐하면 내 자신의 문화 생활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어떤 객관적인 결산으로 해봐서 우리가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식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예, 하자 이거. 예.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 이렇게 아, 대꼴에 맞췄어요. 제가 양식을 준비했으니까 네. 한식을 준비하셨군요. 그게 아니라 개봉작 2편 그다음에 내가 본 거 한 편 이렇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내가 또 이렇게 딱 했죠. 그렇게 해서 선택하신 작품이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를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죠? 나 이게 또 깨달은 게 뭐냐면 영화는 잘 만든 작품은 이게 사람이 어릴 때 본 거랑 나이 먹고 본 거랑 또 잘 달라진 거죠. 감상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아마 핸섬 가이즈 같은 작품은 나중에 보나 똑같을 거예요. 유치하네. 30대에 내가 봐도 유치할 거고. 조금 보편적인 40대에 감성은 내가 봐도 아니니까. 유치할 예, 거예요. 예. 네, 그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안 보겠다는 거고 다음에도. 근데 봄날은 간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봤을 때 20대 초반만 해도 제가 연애에서 실패가 더 훨씬 많은. 그랬겠죠. 네. 왜냐면 보통은 실패가 더 많으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사실 초반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네.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남자들의 삶이 진짜 부러울 뿐이지.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은 이런 데서 얘기 안 해요. 제가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서 열벌토했던 그 아저씨 누구죠? 저 독림이 형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 뭐 연애 어떤 10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교군으로 놔봤자 우리만 슬퍼져. 나 그래서 봄날은 간다 그 유지태가 정말 그 평범한 남자들의 어떤 찌질함을 정말 잘 표현해줬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 유지태 공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영애를 상대적으로 욕하게 되어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나는 어릴 때였다는 거지. 20대 초반 막 이럴 때. 근데 어른들이 이 영화 재밌다는데 나도 한번 본 거야. 근데 유지태 나 정말 너무 알아. 이랬다가 다시 보니까 이건 이제는 또 이영애가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 유지태이 너무 철이 없다. 아직 현실을 모른다. 이영애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있는데 그 옛날 그러니까 90년대고 그다음에 그때만 해도 이혼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시선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여자한테는 더 엄격하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차별적인 조금 더 가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의 이혼과 여자 이혼의 그 격차가 상당히 컸었던 그 가부장적인 문화가 많이 있었던. 더군다나 배경이 또 강릉이야. 강릉하면 또 이제 지역 중심 도시들은 또 보수세가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잘 안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토 세력들이 영향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지방 도시들은 오히려 또 그런 보수세가 센데. 그러니까 강릉에서 평생 살아온 어떤 그 이영의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직장 자체도 인원이 많은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선에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더라고. 나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다 보여. 그래서 이영애가 보면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유지태한테 막 바람 맞추고 이영애 나쁜 사람 이렇게 보지만 현실적인 여성 그 삶으로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이해가 된다. 내가 그 나이를 먹고 이제 결혼 시장에 이해를 할지 이런 게 좀 생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때 몰랐던 게 지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마지막 하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명작이죠. 예. 네. 언제 봐도 참 새롭고. 보긴 봤나요 이거? 아니요. 그렇죠. 이런 거 좋아. 제 특징입니다. 실망할 뻔했어요. 인물로 넘어갈까요? 이제 넘어가기 전에 또 조금 아쉬워서 스페셜 멘션 특별 언급으로 3편. 페라리는 언제 녹음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 3편을 좀 뭔가 순위권에 넣고 싶은데 뭔가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언급 안 하기 뭐한 30초 안에 끌어주십시오. 3편을 꼽아봤는데 먼저 청설입니다. 이제 노윤서, 홍경 김민주까지 해서 새로운 새 배우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리메이크가 잘 돼서 인상적이었고 참 영화가 맑다. 맑아요? 예. 뭔가 좀 나까지 이런 느낌. 그렇죠. 좀 맑은 느낌의 그러니까 북엇국 같은
무겁국은 콩나물국. 콩나물국. 무겁국은 그런 맑은 콩나물국.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튼 맑다. 아 콩나물국은 인정입니다. 예. 네. 뭔가 이 사랑의 순수함. 그 이제 이분들이 수화로 대화를 하는데 참 사랑이란 게 누구한테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구나. 모든 이들에게 다 시끄러운 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이렇게 말로도 사랑이다.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손으로 표현하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그리고 이 세 배우의 팬이라면 아주 감명 깊게 봤을 거고 팬이 아니어도 팬이 될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나라 어떤 그 영화나 드라마계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한 3번 봤는데 아 3번 봤어요. 네. 야 정말 너무 인상적인 좋았구나. 작품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에이리언 신작 에이리언 로물루스를 이거 되게 꼽아봤는데 평이 좋더만요. 이게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을 줄은 몰랐어요. 아. 사실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한국 영화 파일럿 빼고 다 꼬꾸라졌는데 에이리언은 200만 넘었거든요. 야, 이 장르가 200만을 넘어? 이게 좀 깜짝 놀랐는데 보면서 진짜 내가 왜 영화 좋아했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는 영화였어요. 정말 그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할리우드 오락 영화, SF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요소들이 모두 들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에이리언 시리즈를 뭐 프로메테우스 3편밖에 안 보긴 했지만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한편밖에 하대요. 안 봤지만 나는 안다 이거죠. 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감독이 완전히 에이리언 덕후였어서 그래서 스코다 아저씨 아니고 스코다 씨 제작만 하고 그 페데 제작만 했구나. 알바레즈라는 새로운 연출자분이 연출을 하셨는데 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오랜만에 그 뭔가 그 크리처 SF물의 박진감이나 어떤 긴장감을 새롭게 줘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시작으로 참 좋다. 그동안 할리우드 영화들이 기존에 있는 영화들 다시 만들었다가 좀 안 좋게 끝난 경우가 많은데 이건 잘 만들었다. 상당히 또 생각이 들어서. 설렜다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 이브님이 녹음하면서 앞머리 만졌다가 코 만졌다가 손을 막 꼼지락꼼지락 했다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좀 보면서 빨리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 만족도가 예, 높긴 그래서 높았구나. 네, 저는. 재미있는 작품이었고 마지막으로 레드룸스라는 작품을 꼽아봤는데 아, 캐나다 영화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한 영화다. 특이한 스릴러물이다.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흉악범에게 집착하는 젊은 여자 얘기거든요. 이 젊은 여자가 그래서 그 흉악범의 재판에 계속 방청 신청을 하고 뭔가를 계속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흉악범에게 집착하는지 얘기를 안 해줘 영화가.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이 굉장히 위태롭게 보이도록 만들거든요. 굉장히 신선한 연출이었고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우리는 범죄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범죄자나 범죄를 소비할 때 어떤 시선이었나, 정말 우리가 이 범죄자가 날아가고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을 보고 싶어서 범죄를 소비하는 건지, 그냥 그 범죄가 벌어진 사실 자체가 그냥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서 어떤 자극적 호르몬이 터져서 그런 건지. 그게 맞다고 봐. 네. 그거를 사실 내일이 아니고서야 정인지 정의로운지 아닌지 사실 네, 그렇죠. 그런 관심이 쪽도 있다고 없죠. 보는데 네. 아무튼 근데 놀라운 게 자극적인 연출이 거의 없어요. 소재가 자극적인데 반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표현되는 장면들은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 그 점이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서 한번 보시기를 뭔가 추천드립니다. 양고기를 가져와서 소금으로만 간을 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매워. 오, 매워요. 그게 진짜 놀라운 재밌겠네. 작품이어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맨서 3편 언급했고요. 야, 인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직 두 꼭지가 남았는데 네, 오늘은 좀 길게 해도 길게 될까요? 합시다. 예, 오늘 결산이니까. 끝나 또 오랜만에 회식도 해야 되니까. 네네. 예. 작품은 이제 인물인데 뭐 인물 제가 빠르게 세 분 얘기를 해보면 먼저 홍경. 아까 댓글 예. 청설. 예. 이분의 얼굴을 보면서 느낀 게 동시대 젊은이들을 표상할 수 있는 배우가 나왔다. 30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나이가 올해 조금 네, 요즘 뭐 있는데 반해서 30 예.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우식이 표현할 수 있는 정서보다 조금 더 딥하게 나갈 수 있다면 홍경이 되겠구나. 최우식은 이제 그 장난기를 거둘 수가 없지. 예, 얼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최우식보다 더 수줍을 수 있고 최우식보다 더 약간 퇴폐적일 수 있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나왔다. 약간 이제 10년 전 막 미래 찍고 이럴 때 유아인 그 정도 느낌인가요? 근데 청년하면 또 유아인이 근데 유아인은 조금의 약간 그 버터 섹시가 있는데 홍경은 조금 더 건조한 느낌이라. 그러니까 댓글 부대에서도 이 3명의 댓글 부대원 중에 한 명으로 나오는데 진짜 방구석 페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부국제 가서 실물을 봤는데 진짜 약간 그 뭐라지
아이돌 같이 생겼어요. 그쵸. 예. 조금 이제 눈, 코, 입이 조금 크고.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머리도 약간 여우처럼 생겼어. 네네, 그쵸. 그래서 진짜 뭔가 또 새로운 배우, 물론 뭐 DP로 유명해지시긴 했지만 이제 DP도 나오지. 본격적으로 이분이 이제 라이징하는 해가 되지 않았나 2024년이 그 두 편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핸섬 가이즈가 또 나왔네요. 네, 이희준 야. 배우를 골라봤는데 사실 뭐 핸섬 가이즈 때문에 고른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2024년도에 영화 드라마 포함해서 5편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하셨네. 예. 그래서 뭐 사실 핸섬 가이즈로 꼽긴 했지만 이제 2024년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살인자 이응난감의 그 송영감 캐릭터죠. 좀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를 잘해서. 그러면은 살인자 이응난감으로. 근데 살인자 이응난감을 안 봐서. 그래도 양심은 있네. 예, 아예 안 본 걸 어떻게 안 봤는데 그걸 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는 다 보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본 것처럼 하는 게. 근데 쇼츠로 능력이라고. 45초 보고 정하는 건 좀 아니잖아. 그거에서도 끌어내야지. 끌어냈잖아 그래도. 끌어내야지. 끌어냈잖아 그래도. 끌어내야지. 더 그래서 뽑아야지. 끌어냈잖아. 네. 마지막으로 김고은 배우를 꼽아봤습니다. 미쳤지. 이거 딱탄 얼굴에 바르고.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저 위장 교관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예. 파묘를 보면서 이분은 뭘 해도 이제 어울리는 경지에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도깨비 시절의 어떤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뭔가 딱 그 힘주는 역할도 할 줄 아는. 네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배우들이 다 독보적인 영역이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계보를 만든다고 할 때 이분은 전도연의 계보를 확실히 있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협력 카레. 예, 거기서 이제 양대비를 하셨죠. 예. 근데 뭐 김고은 배우가 이제 뭐 올해 파묘 말고도 지난해 파묘 말고도 뭐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작품도 나왔었고 아무튼 거기에서도 뭔가 좀 더 농익은 생활 연기를 보여주신 걸로 보면 기억하는데 비견될만 하죠. 네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고 좀 다양한 분들과 작업을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올해 아마 드라마 2편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서 또 어떤 모습일까 보니까 쇼컷을 하셨더라고요. 역할을 위해서 또 어떤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1번님은 어떤 분을 뽑으셨나요? 상당히 기계적인 톤 좋았고요. 네. 넘어갈 때는 사실 기계적인 거 말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젠다이아 선생님. 저도 이제 좀 이따 그 스페셜 진짜 멘션에 섹시 넣긴 폭발이다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젠다이아 선생님이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나올 때 그렇게 예쁜지 잘 몰랐어요. 제가 왜 그 히로인이지? 차라리 그 뭐죠? 저 젠다이아 그 스파이더맨이 처음 좋아하는 게 젠다이아가 아니잖아요. 그웬 스테이시. 그 말고요. 그 저기 톰 홀랜드 시리즈. 그러니까 그 홈커밍에서 그 백인 여자 말하는 거잖아요. 백연서 말고 있어요. 다른 분. 그 아빠가 벌처인 그 사람이 백인 여자. 혼혈이에요. 혼혈이에요? 예. 아무튼 그분 예. 찾아보세요. 네. 엄마가 흑인이고 아빠가 백인인 걸로 나옵니다. 그 배우랑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이어지길 바랬는데 그 친구가 이쁘다는 걸 내가 설득을 당했어. 근데 젠다이아가 이쁜가를 생각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주인공이라고 하니까. 근데 리즈 앨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젠다이아 아름답다. 그걸 느꼈어요. 준과 그 저기 챌린저스를 보면서 네네. 그 느꼈고 그쪽에 상당히 어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약간 씩씩한 매력으로 있는 여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연기 잘한 거예요. 뭐 할 것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할리우드의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 배우 중에 하나가 되었나를 좀 여실히 보여준 한 해가 아니었나. 저는 사실 왜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지만 올해를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매력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준 3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준 3이 언제지? 26년이. 26년 말에 나올 거라는 소문이 준 있는데 3에서는 이제 뭔가 그 남자 이름 뭐죠? 그? 티모시 샬라메? 네, 티모시가 하는 배역과 뭔가 상대적 그 반대 어떤 사이드로 갈 것 같은데 그 연기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네. 그리고 그 톰 홀랜드랑 약혼했다는 소식이 좀 나왔는데.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 올해 또 어디 영전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그렇습니다. 많이 다뤘는데
사실 작품. 저는 이 사람의 약간 그 폭력적인 모습, 그 폭력을 피하지 않는 어떤 시원시원한 그런 것만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뭔가 매운맛 떡볶이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깔려 있는 국물이 그 다시 국물을 제대로 내는 사람이었다. 그렇죠. 무도 넣고 파도 넣고 양파 넣고 뭐 다시마 넣고 멸치 넣고 뭐 꽃게 쓰고 막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고춧가루만 기억했는데 알고 보면 그 밑에 진한 맛이 깔려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육수가 있는 감독이다. 육수를 우려내는 감독이다. 예. 뭐 그런.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기본기가 잘 닦여 있는 상태에서 그 레퍼런스가 착착 정립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극적인 걸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재미가 있는 거. 맞습니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저도 펄프 픽션을 보면서 느꼈고요. 네네. 화려함이 보이기 위해서는 기본기가 먼저다라는 거를 그렇죠. 알 수 있는 그런 감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자극적인 것만 기억에 남을 수 있으나 뭐 킬빌이나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사람이 썰려나가는 그런 것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참신하게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더 강점이 있다. 네. 그걸 좀 깨닫는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 이렇게 속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B급을 완벽하게 하려면 A급이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그거의 표본이 아닐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어떤 인물을 꼽으셨나요? 그다음에 이제 타계하신 김민기 선생님 맞습니다. 또,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영화 출연작은 없죠. 근데 제가 그 좋은 어른 특집에서 그 학전 그리고 김민기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것도 뭐 다큐멘터리도 해도 되죠? 그죠? 그럼요. 또 거기 보면은 이제 김민기라는 그 이름 석자가 사실은 이제 그 양희은의 아침 이슬의 작곡자로만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인상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구나. 예술가로서. 근데 또 그걸 알 수 있었고 또 본인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세상과 얽히면서 연극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의 삶의 과정. 그러나 뭐 음악을 하던 시절에도 연극을 하던 시절에도 항상 그런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후학 양성 뭐 소외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졌던.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의 방향을 세상으로 향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잘 살자고 열심히 사는 건 많이 확인할 수 있지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재능을 쓰는 거는 좀 희귀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뒷것이라고 칭하는 일 자체가 거의 없는 그렇죠. 일이죠. 누가 봐도 앞에 서면 잘할 스타일인데 네. 약간 그 루드글리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수비도 그냥 나 수비할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상당히 대단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어떤 기성 배우들이 왜 김민기 선생을 그렇죠. 기억하고 추모하는가를 그렇죠. 물론 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분의 부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그분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던. 김민기 뭐 추모한다고 막 하는데 뭐 그분의 뜻에 반의 반도 잘 못 따라가. 물론 그만큼 대단해서 그런 것도 있죠. 어쨌든 제가 올해 알게 된 인물 중에 인상적이어서 네네. 김민기를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브님의 인물. 제 스페셜 멘션 또 세 분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젠더이어는 아까 또 빌바오님과 함께 언급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데미 무어 이번에 서브스턴스라는 작품에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조금 이제 그 우리 앞세대 때는 완전히 히로인, 그러니까 약간 선망의 배우였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 3040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 과거의 배우라는 옛날에 인식, 예뻤던 누나. 브루스 윌리스 전처 뭐 이런 걸로. 어떤 수식어로만. 에스틴 커터. 제 연하남과의 결혼의 어떤 가십성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그 사생활을 조금 이식했을 수도 있겠는 작품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서브스턴스라는 작품 자체가 이제 그 여자를 바라보는 미적 폭력을 다루고 있는데 본인도 그런 거를
이제 몇 년 동안 감내해오면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캐스팅이 아니었나 싶고 그랬기 때문에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더 이것도 빛날 꼭 수 봐야 있었던.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서브스턴스에 출연한 데미 무어를 보면서 조금 뭐 이질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음악의 신이라는 엠넷 꽁트에 나왔던 이상민 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상민 씨도 본인의 어떤 그동안의 과오들을 다시 한번 때리는 페이크 다큐로 그쵸. 다시 한번 연예계에 자기가 자기를 입성을 하신 까는. 건데. 네. 아 그렇죠. 음악의 신으로 사실 다시 들어왔죠. 네네. 그러니까 나락으로 갔다가. 그 서브스턴스라는 어떤 그 굉장히 표현 수위가 강한 그 외모에 관련된 영화 중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작품이 있나 싶을 정도의 영화인데 그거를 이제 60대 넘은 배우가 도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과감하게 해서 성공을 했다는 게 결국 이제 골든글로브 최근에 여우주연상을 타셨거든요. 그런 말 있죠. 비상하고 싶으면 더 바닥으로 내려가라. 라는 그렇죠. 말인데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플라이트 4. 예, 뭐 예. 영자까지 해주셨는데. 네. 예. 폴트 플라이인가요? 그렇죠. 아, 네, 심지어 틀렸어. 네. 어려운 것도 아닌데. 네. 아는 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땐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거기서 더 좋습니다.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기세 있게 가라는 예, 거예요. 기백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생각해 보면 이제는 코스염을 만지네. 이거 뭐다 생각해 보면 이제 예전에 시라는 작품에서 윤정희 배우 그런 느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주류 영화계에 컴백하는 배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히든 페이스를 연출하신 김대우 감독님을 꼽아봤습니다. 이분이 영화를 10년 만에 내신 건데 음란서생 방자정 인간 중독 해서 나름대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하신 분인데 예. 그러니까 히든 페이스를 보면서 느낀 게 그러니까 살을 노출하는 장면을 만들기는 쉬워도 몸의 반응을 만들어내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좀 거친 말로 꼴자랄은 꼴자랄이다. 그 음란서생에서 네. 김민정 배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노출이 없이 완전히 이제 섹시하게 보이게 하잖아요. 김민정 배우 상당히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노출 그 씬이나 어떤 에로틱한 요소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확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이번에 히든 페이스 때문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 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냈구나. 히든 페이스도 리메이크작인데 오히려 그 콜롬비아 원작보다도 훨씬 더 서사가 풍부해지면서 좀 중장년층 여성들 관계까지 포섭을 해버려서 흥행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보다 훨씬 더 이제 서사가 좀 탄탄해요, 확실히. 예,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가 보통 에로는 조금 이제 장르적으로 언급이 덜 되기 쉬운데 이런 장르조차도 꾸준히 탐독하신 분의 클래스는 다르다. 그래서 역시 이래서 뭔가 중심축이 되는 감독이 장르마다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던. 약간 그 퀸틴 타란티노가 갖고 있는 미덕과 비슷하네요. 예. 자극적인 소재를만 갖고 와서 자극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 탄탄함이 있다. 네네. 아무튼 영화도 재밌었고 저는 이 감독님의 다른 작품을 좀 더 빨리 보고 싶다. 그런 영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봤어. 그렇게 올해는 좀 되네요. 영화를 좀 많이 작년에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좀 적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평소 같지 않게 많이 봤네요. 네. 그렇죠. 좀 줄여야 돼요.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면 안 네, 됩니다. 다이어트 좀 조절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자, 그래서 마지막 요소의 장면을 한번 또 저희가 얘기해보는 시간. 네,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장면 먼저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왔다 환영합니다. 갔다 해야 되니까. 테니스 그렇죠. 벤치로. 테니스인가요 저희? 그래서 아닙니다. 예. 빌바오님 얼굴이 확 구겨져가지고 테니스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 좋은 운동이니까 네. 쳐보시길 바라겠고. 예. 저는 장면을 하면 그 노량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량도 사실 좋은 영화거든요. 그죠? 근데 훌륭한 작품이었죠. 이터널 복소리로 아, 가겠습니다. 저기 하얼빈 보면은 안중근의 어떤 그런 멘탈리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노량도 어떻게 보면 이순신의 멘탈리티에 집중한 맞습니다.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량이랑 그다음에 뭐였죠? 한산. 보면은 거기는 이제 약간
명량 같은 경우는 이순신의 어떤 기계, 어떤 열정, 네. 그다음에 한산의 어떤 지적인 면모였다면 노량은 사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인간적 고뇌. 인간적 고뇌, 그 사람의 성정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전투씬도 너무 좋았지만 그게 이제 이터널 북소리로 나온 거 아닐까? 나라 임금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충성.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네. 그게 이제 이터널 북소리로 표현이 된 거 아닐까. 누군가는 조롱을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야 의도가 이거구나를 알 수 있는. 이터널 북소리 같은 거를 조롱을 많이 하지만 그거 전에 감독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필요하죠. 들어요. 분명히 쓸데없이 넣진 않거든요. 이런 거 훅가시로 넣진 않아요. 그렇죠. 다 감독의 의도가 있습니다. 조금 훅가신 있지 않을까? 있나? 그래요. 그럼에도 훅가시로 느낄 수 있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아, 예. 근데 훅가시로 넣은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훅가시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감독의 다 메시지와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이 영화 이 세 편의 트릴로지를 마무리하는 의미도 또 있기 때문에 또 이순신이라는 사람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 트릴로지의 마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편의 트릴로지로서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잊지 말자. 이 영화 세 편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그걸 이제 영화는 이 세 편의 영화는 이제는 기억 속으로 떠나가지만 영원히 남고 싶은 어떤 울림으로 남고 싶다. 이런 그렇죠. 의지가 이터널 북소리로 좀 표현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좀 괜찮다 생각이 저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그 후반부의 어떤 이순신의 마무리를 완성하는 굉장히 훌륭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우리 심장박동 같은 느낌이죠. 네네.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이런 역사 영화들의 어떤 그 클라이맥스를 차지하는 중요한 파트가 관현악 음악이었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굉장히 비장한 관현악 음악을 깔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 팬들이 소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국뽕정서를 이제 그렇죠. 고취시키는 네네.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완전히 뒤집은 장면이었단 말이에요. 북소리로만 그 장면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의 정서를 고조시키는 새로운 장면을 그러니까 찾았다. 이 국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그런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니라 네. 어떤 그런 태도, 자세, 철학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와 이렇게 연출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순신을 기억하자는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지금 당장 이 영화를 보면서 즐긴다고 하긴 그렇지만 체험하게 되는 세리모니구나. 의식이다.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기념식에 뭐 매년 갈 수는 없지만 이 영화를 봄으로써 그 북소리를 들음으로써 우리가 이순신이라는 영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명량과 그 노량을 사실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한산은 약간 그런 외전. 어떻게 보면은 외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외전 아니지만 조금 외전, 이제 그 좀 더 프리퀄이다 약간 보니까 전술 택티컬한 느낌이라면 네네. 이제 명량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한 흔한 국뽕의 이미지고, 근데 그 사이 10년 후에 김한 감독이 성장을 한 거야. 그 단순히 국뽕과 어떻게 보면 자극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노량은 국뽕을 넘어서는 그 밑에 있는 철학은 무엇인가? 그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올라섰죠. 국뽕 그 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영화 보고 나와서 와 뜨겁게 이순신 최고. 야 역시 일본은 나쁜 놈. 이런 1차원 감정 말고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를 그렇죠. 설득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량에서 노량까지의 그 시간이 이유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나. 그만큼의 또 그렇죠. 성찰이 예, 동반됐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그 국뽕 영화들이 한참 나오다가 좀 안 나오다가 국뽕 이제 너무 많이 했어. 좀 그만해야 돼 하다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좀 색을 다르게 한 차원 지나서 나온 게 노량이나 하얼빈이나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터널 북소리 멋진 장면인 중 네. 하나였죠. 저도 이 단어 6글자만 써놓고 준비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말을 이렇게 열심히 쏟아내는 거 보니까 나도 많이 컸다. 나도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 딴 거 준비 안 했어요. 딱 노량 이터널 북소리 써놓고 밑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그러니까 각인이 된 거죠. 그 장면이 그렇죠. 빌바오님한테. 예, 기가 막히죠. 그러나 이제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영화 말고는 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오로지 요거로 갑니다. 그다음에 그 서울의 봄 엔딩도 뽑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엔딩이 좋았던 게 많았어. 네, 그 단체 사진 마지막에 그뭐 그분의 양력 한 분 한 분의 양력들을 소개를 해주죠. 그다음에 이제 승리자로서 기억에 스르스르 승리자로 여겼던 그 반란군들을 딱 박제시켜 놓는 요거 다 좋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영화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딱 정확하게 메시지를 박았고 그렇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또다시 반역은 일어나서 안 된다라는 어떤 시민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이 영화가 하고자 했던 말을 이럴 때는 좀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얘기할 때 노골적으로 해줘야 돼. 제대로 노골적으로 박았다. 왜냐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 온 거니까. 그렇죠. 강렬할 때는 또 강렬해야 된다. 노골적일 때 노골적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가 그래 강렬하게 박아놓고 마지막에 전선을 간다가 노래가 나오는데, 근데 그 씩씩하지 않고 약간 우울한 다운돼 있는 어떤 군가로 나오잖아요. 뭔가 장송곡 같은 느낌. 예. 그러니까 비장함과 좀 다르죠. 비장하지 않고 약간 장송곡 같은 느낌으로 음악을 깔았다는 게 그거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막 되게 비장하고 헌신하고 요런 걸로 스스로를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하지만 그런 군인 정신은 죽은 거야. 요런 어떤 느낌을. 그러니까 저들의 승리가 결국 군인 정신의 패배와 그렇죠. 또 동의된다. 진짜 군인은 죽은 거야. 얘기를 하는 느낌을 딱 주는 어떤 정확한 그 원곡을 그대로 썼다면 전혀 살지 않았을. 그렇죠. 그런 좋은 센스 있는 어떤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에 네네. 이제 오늘 다 엔딩 씬만 뽑아왔네요 제가. 어쨌든 그만큼 강렬했다. 중간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죠. 저의 솔직한 자기 고백하고 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마지막 씬이 중요합니다. 근데 네. 그 아까 봄나랑 간다 제가 무슨 얘기했죠? 그러니까 입장을 유지태의 입장은 이해하다가 이영의 입장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두 남녀가 이영애는 다시 만나자고 약간 좀 애정을 다시 표현하는 쪽이고, 근데 유지태는 거절하지만 다시 이제 미련이 좀 남는 듯한 그 장면은 그래도 알죠?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그 장면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안 봤군요. 안 봤습니다. 네네네.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오는데 네. 이제 이영애는 다시 만나자고 하는 편이고 유지태는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태는 쭉 다시 카메라를 향해서 걸어오고 이영애는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그거예요. 근데 이영애는 유지태가 돌아보는지 안 보는지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유지태는 돌아볼까 마주볼까 하다가 슬쩍 돌아보고 끝나거든요. 그가 뭐냐면 대부분은 이제 봄날 간다를 해석하는 분들이 이 두 사람은 이제는 헤어졌구나, 그냥 어른의 이별이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생각하. 근데 유지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나는 게 맞지. 근데 이영애의 삶도 이해하게 됐잖아요. 만약 그러면 이영애가 놓여 있는 입장을 이해한 유지태가로 성장을 했다면, 만약에 그 유지태가 그러면은 이제 이영애가 나를 그때 헤어지자고 하고 막 버렸던 거 그 마음까지도 이해를 하는 유지태가로 성장을 했다면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어느 커플의 이별처럼 이별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 유지태가 보지 못했던 이영애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유지태가 됐다면 두 사람은 어쩌면 서로의 마음은 남아 있는 거니까 미련 재회 가능성도 있다. 재회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해석을 다시 처음에 봤을 때 당연히 헤어졌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는 만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런 여지까지 줬다는 점에서 더 인상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냥 저 둘의 관계는 영화와 함께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 감독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허진호 감독은 그 유지태 배우한테 유지태가 이번 사랑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이영애 같은 여자한테 홀리지 말고 그냥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미련을 갖지 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라는 게 감독 의도였는데, 근데 유지태가 해석한 그 상우, 이 배역이 생각났어. 그 상우는 아마
미련이 남았을 것이다. 아직 어린 남자이기 때문에 네. 미련이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돌아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 어. 라고 주장을 해서 돌아보는 걸로 찍은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연출하는 사람만큼이나 연기하는 사람도 캐릭터에 대한 능동적 아, 해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예. 걸 또 느낄 수 있는 장면이네요. 본인이 연기를 해보기 때문에 이해가 더 깊어진 거죠. 그렇죠. 하여튼 그 마지막 장면이 저는 이거는 재회다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그 시선 처리 한 번이 또 어떤 그 장면이 주는 텍스트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 그렇죠. 준 거네요. 제가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그 두 인물의 입장을 다 이해하게 될 것처럼 상우도 그렇게 형성을 했다면 결말은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에 인상적인 장면이 된 거죠. 물론 영화가 자체가 좋은 장면이에요. 한번 봄날은 간다도 한번 2025년에는 아, 영화를 조절하더라도 좀 꼭 봐야 되지 않나. 그거는 그거 보고 한 달 동안 영화를 끊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필수 영양소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꼭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느낌. 근데 저는 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영어기 때문에 그 말맛이 안 살거든요. 근데 멜로는 한국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단어의 그 말맛, 뉘앙스, 표정 이런 게 다 한국인이라면 팍팍 꽂히잖아. 피부에 요게 닿으니까. 요음이거나 저 표정은 저거거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더 절절합니다. 한번 꼭 보도록 하겠고요. 네. 네, 저도 아니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냥 제 마지막 장면 해설만 기억하고 여운만 느낄까요? 그러니까 그 해설만 갖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이 얘기를 하면 아는 척 되는 하시라고. 거예요. 왜냐면- 소스를 주신 거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서 아니요, 저는 헤어졌다고 생각하지 다시 만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기 좋은 포인트죠. 그렇죠. 요게 거기서 한번 또 이 사람이 달리 보이고. 젠체하기 딱이다. 그렇죠. 예. 제가 하나 소스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 보시는 걸 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접수하겠고요. 예. 이제 제 그 장면들을 말씀드리면 1시간 20분을 첫 하고 번째는 이제 페스트 라이브즈의 결말 장면입니다. 나 이거 재미없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이 이제 결말이 이제 노라 그 두 주인공이 노라.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노라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원 테이크로 찍은 건데 그랬네. 예.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제 택시를 태워주고 집까지 가는 그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참 유달리 길어 보여요. 그 순간. 그 미련이지. 예.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혜성과 쌓은 추억이 수많은 추억들이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선 이제 결국에는 노라가 눈물을 터뜨리는데 이 순간 그래 이게 이제 이 영화가 내 영화가 되는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 이제 노라가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자체에서부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나도 이 뭐 영화가 내 영화 된다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노라의 감정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친구처럼 지냈던 그 친구와 사귀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잡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수많은 if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면서 그랬겠죠. 네. 그랬구나. 결국 지난 건 다시 돌려올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느꼈을 때 그 허망함과 아쉬움과 앞으로 이 친구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런 모든 감정들 누구나 한 번씩 느껴볼 법한 감정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그렇게 담백하게 너무 잘 표현을 해줘서 거기에서 주는 여운이 좀 세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고 저는 이 작품을 사실 그 두 사람의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잘 몰입을 못해가지고 분명히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설정인데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고. 그쵸. 그죠? 설정상 한국어 잘하는. 그러니까 설정상 여자는 한국말을 못할 수도 있어. 왜? 왜냐하면은 고등학생 때 간 거 아닌가? 아니 초등학생 때 갔죠. 12살에 갔으니까. 그 정도면 하죠 그래도. 그래도 한 20년 이상 살면 사실 좀 그건 한국어를. 그렇게 유태호도 잘. 근데 이제 유태호 본인은 한국에서 살 한국 토박이인데 좀 거의 너무 독일 출생인데. 아니 극 중에서. 극 중에서 맞아. 네. 극 중에서는 한국에서 쭉 산 사람인데 쭉 산 사람이야. 한국어 잘 못해. 네. 유태호 본인은 독일에서 살다 오셔서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좀 몰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이 그 인연이나 어떤 전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설명하려고 캐릭터를 좀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인상적이긴 뭐- 했지만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는 오히려 좀 어필이 안 됐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제 게스트로 오는 저기 감자맘이 로맨스 영화 완전 좋아하는데 아, 네네. 너무 좋았다고 설렌다고. 불타는 그런- 사랑 전문가시잖아요. 예. 사랑 누가 말했나? 아 그분이 패스트 라이브즈를 얘기하셨나요? 예, 많이 얘기했죠. 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미친 듯이 좋아하고 아. 아닌 사람은 그냥 흔한 외국 영화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좀 쉽지 얄팍하게 않을까. 느꼈어요. 그냥 감성파리 느낌. 어, 이런 네. 느낌. 그래서 그 장면 인상적이었고 아. 또 하나는 그 파묘에서 김상덕 진짜 김상덕은 누구인지 예, 설명해 줘. 김상덕입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그 장면인데 이제 미국에서 온 의뢰인이 호텔에서 김상덕의 전화를 받게 되면서 시작하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호텔 문을 두드리는 김상덕이 김상덕인지 아. 전화를 하고 있는 김상덕이 김상덕인지를 예. 그거를 이제 혼란을 빠뜨리는 그 그 장면 장면인데 재밌죠. 저는 우리나라 공포 영화에서 이런 느낌이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당연히 봤어요. 이제 문을 두드리는 김상덕이 페이크 나쁜 놈일 것이다. 예, 그렇죠. 라고 여지를 줘놓고 알고 보니 전화가 진짜였던. 예. 그 재밌었죠. 그래서 그 최민식이 점점 순간적으로 그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처럼 아. 되어가는 그 순간적인 문 열라고 이러면서 아.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사회 쪼릿했던 장면. 파묘에서 굉장히 서스펜스 넘쳤던 장면 중 하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그렇죠. 정말 장면의 순수한 재미 때문에 골랐고요. 마지막으로는 1987. 1987에서 이제 부검을 참관하고 나온 박종철의 삼촌 월칠, 그러니까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셨던 그분이 이제 경찰 승합차를 타다가 고문치사가 맞습니다 하면서 경찰을 죽이겠습니다. 하다가 이제 입이 틀어막히고 차에 태워지잖아요. 그 장면. 영화실에서부터 연기가 미쳤어요. 아, 그렇죠. 예. 저는 그 얘기할 때는 이걸 삼촌 말고 아버지가 유골을 뿌리면서 김종수 배우가 그 어른 강에서 유골을 뿌리면서 아버지는 할 말이 종철아 없대. 아버지도 할 말이 없대. 나는 그 장면이 더 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장면을 이걸 꼽았냐면 골라오셨네. 입틀막은 결국 정권의 하하. 몰락의 지름길이다. 시사로 또 가나요? 아. 이틀막. 그러니까 탄핵이 진짜. 12월 14일에 이루어졌지만 네. 우리 국민들에게는 사실 2월 16일에 탄핵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2월 16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네. 카이스트 졸업생이 네. R&D 예산 삭감에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축사 중에 항의를 하다가 맞죠. 입이 틀어 막힌 채로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장면이 연출이 그게 됐었단 사실 말이죠. 그 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젊은이를 탄압하는 그 장면이 네.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의 방아쇠를 알게 모르게 건드리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진실이란 것은 언젠간 드러나기 마련인데 그렇게 숨긴다고 해봤자 숨길 수 있겠느냐. 결국 우리 백성이란다. 우리 민초들이 백성이란 단어가 사실 비하적인 발언인데. 민주시민으로서의 좋은 의식은 아닙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우리 민초들이 결국에는 그러나 윤석열과 그 수하들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이 그쵸. 미친놈들이. 예. 결국 그 정권은 망하게 되어 있다. 진실을 감추는 정권은 망한다. 그게 오버랩이 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진짜 입을 틀어. 윤석열과 연산군의 공통점이 진짜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면서 꼽아봤습니다. 결국 또 시국과 오버랩되지 왜냐면 1987 자체가 또 시국을 반영한 선택 작품이었어서. 그렇게 저는 그런 적어봤고요. 생각해요. 진짜 이번 같은 시국을 지나면서 영화 세계에 빠져서 영화 얘기만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영화도 결국엔 현실을 향해 있어야 되고 현실을 좀 더 내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화도 결국 현실에서 온 것이고 현실의 어떤 사건이든 사고든 거기서 온 것이고 그것으로 또 다시 현실을 보는 어떤 시선을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그걸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데 떼어진 듯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된다고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모든 영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싸우기 싫어서 또는 너무 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나는 빠지고 싶어서 그래서 딱 그 분야에만 딱 표면적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건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12월을 그쵸. 겪으면서 우리가 네. 생각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영화만 보고 있다가 현실을 생각하지 않으면,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계엄이 만약 성공했다고 하면 우리의 영화 시장은 완전 뒤로 후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뭐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 치고 다양화된 작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절대. 예. 반곡물이나 만들어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사회고발물 한 편을 내려면 그 국가를 나가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잖아요. 이란이나 그쵸. 사우디 이런 쪽은 아직도. 망명을 각오하고 만들어야죠. 네네. 그런 수준으로까지 후퇴할 뻔한 거여서.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해 봤고요. 뭐 저희가 좀 본의 아니게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맞습니다. 나눠봤는데 맞습니다. 뭐 2024년 꼭 영화나 뭐 이런 게 아니어도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뭐든 뭐 간단하게 정리할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혹시? 일단은 그 작년 한 해 그 영화를 열심히 보진 않았구나. 생각해보면 더 벌 수 있는 여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또 시인 포인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고 아, 올해는 좀 더 에피소드 2회 영화도 좀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 안식년이었다 이런 거네요. 안식년이라고 하기에는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건 또 아니어서 아, 안식년이라고 하기에는 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그쵸, 뭐 그렇다는 것이. 네, 또 새해는 또 다양한 또 에피소드도 들어보고 싶고, 네, 뭐 예, 그렇네요. 저도 예. 어디 영점에 참여하고 있지만 또 청취자로서 네, 새해 또 다양한 콜라보와 예예. 예, 이런 더 것들이 또 또 알차게 기다려진다. 한번.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어때요? 예, 2024년 참 뭐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참 뭐라 그럴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영원하지 않고 불멸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 유지하자. 뭐 생활 패턴이 됐든 일상의 소중함. 일상이 어. 됐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음. 영원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을 맞댈 수 있는 시간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스킨십을 열심히 하자. 새해를 그렇게 보내보기로 했습니다. 스킨십. 중요하죠. 예. 예. 저희는 언제나 이 세상의 예. 챌린저들이니까요. 예, 예. 예.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큐레이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재밌었죠? 예, 오늘 또 좀 알차게 예. 예, 그리고 오늘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 네. 이제 각자 인상적인 걸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이 인상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과 자기가 인상적인 걸 얘기할 때 리액션이 확실히 달랐다. 예. 그렇죠. 뭐야 저거 뭐 얘기했죠? 햇선가이즈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빌바오님도 본인 거 얘기할 때는 굉장히 액션이 셌다. 원래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축했다가 내 시간을 열심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지만 각자 결산을 한 느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리액션 많이 해줬죠. 서로. 예, 그렇죠. 저는 뭐 햇선가이즈 재밌었습니다. 뽑아온 거 말고는 다 만족합니다. 네. 그거는 동일하게 좀 어렵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큐레이븐 마치고 또 5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쉰다고 하지 않았어? 언젠간 돌아오겠죠. 언젠가. 예. 아이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네. 그래요. Black box music, music, music.